대기업 본사들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도 그렇고요.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바꾸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가진 실존적 운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이제 높은 자살률, 의대에 집중되는 것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 사람들이 계속 여기 돈이 들어간다는 것, 출산율이 세계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생겼던 이 반작용의 부분을 과연 어떻게 리스트럭처링을 할까? 한 단계 도약해서 성장하는 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자, 이번에 좀 한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내수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계속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의 지표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12월부터 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엄에 관련된 그 영향도 좀 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나타나겠죠. 이게 이제 관세 이 부분의 영향들이 앞으로의 지표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뭐 지속적으로 눌려 있는 모습으로 2, 3년 동안 안 좋았고요. 특히 이제 가계 소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한 3년 정도 거의 뭐 마이너스나 정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계 소비가 극단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상황에다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이제 건설 투자. 계속 마이너스였으니까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기성고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매월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내수이고, 그러면 이 내수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냐 하고 이제 밑을 뜯어봐야 되죠. 뜯어보면은 이제 가게들이 이제 물가가 오르죠. 그 다음에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계에 부채가 많으니까요. 원리금 상환하는데 도 돈을 페이백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의 소비를 제약하게 되는 것이고, 근래 한 5년 동안 보면은 가계하고 기업이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한 700조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건설이 거의 스탑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근래 한 10년 동안 부채가 쭉 증가하면서 부채를 통해서 이제 건설 경기도 일어나게 되었고, 가계 소비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채는 페이백을 해야 되니까요. 그거의 한계가 좀 이르렀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물가가 점프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비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내수를 이제 지극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외에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드리븐 그로스라고 이제 부채 주도 성장이고요. 두 번째, 부채를 일으킨 거 오케이. 부채를 일으켰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비 투자라든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로 돈이 흘러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희망이 있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보면 생산성이 뚝 떨어집니다. GDP 성장률에서 보면은 생산성 증가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하고 이제 금융연구원도 세미나를 열어서 한 것이 돈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페이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요인을 던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샌드위치요? 예. 그게 뭐냐면은 밑에 중저가 제품에서는 훨씬 싼 가격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테크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서 특별한 지금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나 로봇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에 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고부가가치 산업, 이런 부분은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밑에 이제 중부가가치 산업은 이제 중국이 강력하게 치고 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철강, 화학 이런 것이죠. 지금 뭐 화학 이런 곳은 이제 거의 죽을 맛입니다. 철강은 몇 년 전부터 그랬고요. 철강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샌드위치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조금 중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 이것은 장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복합불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복합불황은 일본에서 썼던 말인데 한마디로 장기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IMF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IMF는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안 당할 만큼 충분히 경제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환을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매크로 경제 건전성 이런 것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IMF 외환위기 이런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국면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성장률이 다 높았어요. 5%, 뭐 3%, 최근에 3% 그랬는데요. 만일 1%, 0%로 우리나라가 한 20년 동안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나 뭐 등등 소비와 저축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장률이 1%대 좀 있으면 0%대로 접어들어서 이게 10년, 20년 지속한다면은 과연 우리 경제 주체들이나 경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 입구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작년인가 그때 누가 기자가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제 처음 취임하고 나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장기 저성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자가 그러면 총재님이 이제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에 언제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때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 국민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낮은 성장률이 오래 지속되는 것. 저는 이런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쉽게 한다면 이제 좀 복합적인 요인으로 불황에 좀 들어간다.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저성장에 이미 빠져들었고 앞으로 장기 저성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러면 집값은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집값이 오른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해야지 사람들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올라야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심리도 더 발동하는 거니까요. 방금 이제 성장 이런 이야기를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IMF 외환위기 이건 절대 아니다고 그랬고요. 대신에 이제 장기 저성장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야, 니 댓글을 보니까 또 비관론자가 나왔다 이런 댓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저는 그 당시 한 2년 전에는 자영업 중에서도 그런 쪽 좀 안 좋다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이게 좀 있으면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업종을 전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하튼 제가 이제 좀 너무 저는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서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 하는 것이 주안점이고요. 경제 상황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주안점이에요. 이건 제가 경제학자로서 전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이제 길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련돼서 사실은 제일 많이 관련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내수가 안 좋은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내수 산업에 직결되어 있거든요. 상가나 뭐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집값이 양극화가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봅니다. 집이 클래스를 예를 들어 좀 되게 세분화해서 1부터 10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지금까지는 1부터 10까지가 다 가격이 올랐어요. 한 10년 정도 전까지는 10년, 한 20년 정도 10년 정도 다 올랐습니다. 이제는 집값이 지금 현재는 오르는 것이 이제 한 7, 8, 9, 10 정도가 오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떨어져요, 오히려. 그게 양극화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제 7도 빠지고 8도 빠지고, 나중에 가면은 10 정도에 해당되는 곳만 집값이 오르고, 7, 8, 9도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은 어차피 지방에 집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의 영역에 가장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것이 아닌 그 밑에 7, 8, 9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이게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좀 손해보게 될 가능성. 저는 이게 이제 가장 현재의 리스크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뭐 이전에도 강남은 예측을 벗어난 상황으로 경제적인 계산으로 되지 않는 그런 집값이기 때문에요. 그 말은 다른 논리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 8, 9 이런 것들이 이제 강남의 핵심 지역이 아닌 그 주변 지역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곳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10에 해당되는 곳은 뭐 여전히 그것은 지속되리라고. 10이요?
그러니까 레벨로 봐서 제일 위층에 속하는. 예. 좋은 입지. 예, 제일 좋은 곳에 속하는 곳, 네. 뭐 한남동이라든지 이런 네. 곳들은 그다음에 강남의 또 일부들 이런 곳은 이제 지속되겠죠. 지속되지만 근데, 지방 소멸은 어쩔 수 없다. 예, 그다음에 서울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이 지금 덩달아 많이 오르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들도 이제는 앞으로 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것이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전에 10개의 범주가 있다면은 확 줄어들었거든요.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아. 이게 계속 줄어듭니다. 저는 태는 뭐 당연히 어느 사회든 일부 소수 계층은 당연히 돈을 벌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집을 자기의 사회적 지위하고도 연관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프리미엄이 충분히 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돈을 많이 벌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펜트하우스를 산다든지 한남동에 가서 집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적 지위를 이제 찾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탑 클래스에 속하는 곳은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다르게 가격은 움직여 나갈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리금 상환을 자기 소득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대충 비교를 해보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균이 이제 보통 25% 정도 25%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만큼 집값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 대비해서 집을 사도 충분히 감당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서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40% 정도 됩니다. 원리금 상환이 자기 소득의 40%예요. 200만 원을 벌면은 80만 원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지역은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의 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인구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본다면은 이게 자꾸 좁혀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로 보면은 9나 10 이 정도는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를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강남이든 뭐 강남 상구, 뭐 말씀하신 용산구의 한남동이든 뭐 성동구의 성수동이든 흔히 말하는 좋은 입지로 몰리는 게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하게 뭐 영역은 되게 다르지 않으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옛날에만 해도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일자리는 넘쳐날 것이고 그 다음에 명문대로 가는 그런 것들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특히 명문대로 가는 길은 뭔가 더 경쟁이 치열해진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대부분 뭐 선호하는 사자 직업들이 있으면 그 사자 직업도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뭐 5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좁혀져서 정말 의대 선호 현상이 훨씬 더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요 현상이 우리가 다들 탑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내 자식 문제니까 탑하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뭐 강남 집값, 뭐 흔히 말하는 최고 입지라는 것들도 우리가 다 없애고 싶지만 사람들의 욕망과 여러 가지 이런 방향성이 약간 정해져서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런 플러스 알파 이외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또 좀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행하시면서 보시겠지만은 뭐 뉴욕이나 이런 맨하탄 이런 곳을 제외한다면은 그 수도라고 해서 그렇게 엄청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라고 해서 완전 차이 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 집중률이 하여튼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서울 지역에 이제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도시 집중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 여기에 많은 기회를 집중해 놨기 때문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도시 집중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각 지역의 지방에 유명한 대기업들이 하나씩 본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대기업 본사들이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대학교도 그렇고요. 일본은 교토대라든지 이런 것도 꽤 유명하거든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한 것이 사실은 그쪽이니까요. 꽤 유명한데도, 근데 그래도 도쿄 쪽에 이제 집중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도시 집중화율이 높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교육 문제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출산 문제도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가 가진 실존적 운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도 성장을 이루었죠. 고도 성장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이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차기에 이제 여러 분들과도 인터뷰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언제 이번에 트럼프가 와서
나와서 마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 같으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이제 높은 자살률, 그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대에 집중되는 것들,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극단적으로 높은 것, 사람들이 계속 여기 돈이 들어간다는 것. 네. 그다음에는 이제 출산율이 세계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랄 정도입니다. 이것들을 그때 이제 스티븐 미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쉐이핑, 리스트럭처링입니다. 전체 무역 구조를 리스트럭처링 해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생겼던 이 반작용의 부분을 과연 어떻게 리스트럭처링을 할까?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해서 성장하는 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서울의 주요 입지 몇 곳을 빼고는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앞으로 계속 안 된다고 안 보면 됩니다. 안 예, 된다. 안 되는 것이고요. 인구나 이러면은 이제 시작도 안 한 것이거든요. 인구가 아마 한 10년 정도 넘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급 효과를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동안에 이제 인구가 한 400만 감소하는데요. 예. 그게 1인 2가구가 2명이 한 가구라고 생각하면 가구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수가 받쳐주고 있는데 가구수도 곧 있으면 꺾이잖아요. 맞습니다. 2040년부터 꺾이게 되고요. 지금부터도 젊은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주택시장의 퀄리티가 이미 다 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탑 클래스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다 알아서 투자하시는데요. 7, 8에 해당되는 집에는 여전히 몰립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10은 못 사고 7, 8로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인구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성장률을 당연히 이제 떨어뜨리게 되고요. 소비도 이제 둔화시키게 되고 뭐 각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별의 송 그대의 보면은 인트로 도입부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60년 동안에 거의는 400년 동안인데요. 우리나라는 400년 동안의 성장의 역사는 별로 없었고 60년 동안에 압축됩니다. 이때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자본 투자가 일어나고 인구도 거의 2배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자본을 철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학교가 있다가 학교가 자꾸 문을 닫고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자본을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많이 깔아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는 곰하고 토끼가 논다고 그럽니다. 이런 자본들이 이제 자꾸 철수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은 또 저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구가 고령화되는 나라 유럽이나 서구 사회는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느냐? 거기 인구하고 우리나라 인구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게 거기는 여전히 합계 출산율이 1.2에서 1.5명 이런 것이죠. 그래도 이제 낮다고 그러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한 0.7명 수준입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구조의 충격이 다른 나라는 망치라면은 우리나라는 큰 해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집값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성장률에는 꽤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문제는 나타났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천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2030년대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은 이제 성장률이 거의 1% 전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040년대 가면 거의 0%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의 영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출산도 심각하지만 고령화 또한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에서 50대, 60대 분들 은퇴 이후 지금 어떻게 되고 노후 준비는 지금 충분히 되었는가요? 돈 없는 노후 피하려면 좀 어떻게 될까요? 안 되었고요. 이제 이게 극단적으로 양극으로 이것도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도 성장을 따라간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거기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양극화인데요. 역시 이제 5060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간 이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본다면은 상황이 어렵습니다. 댓글을 저는 잘 안 보는데 댓글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이제 전달해 줍니다. 신경을 쓰시나 봐요. 예. 그리고 지금 댓글 아까 전에 한번 일부에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비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일을 자꾸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하라고 그러냐, 평생 일만 하라고 그러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럴 경우 제가 이제 이런 비교를 해드립니다. 서구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민연금을 대략 36년 정도 넣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넣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5년도 안 넣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입 기간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9% 지금까지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서구 사람들은 18% 이상 내고 있습니다. 누가 노후 준비가 잘 되겠습니까? 서구 사람들이 지금 연금을 받는 거 보고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훨씬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금 보험료율, 지금 뭐 이제 연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또 우리나라가 5060이 어려운 게 서구 사회하고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첫째, 부모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요. 부모님이 이제 예를 들어 움직이지 못하고 간병인이 있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병인 비용만. 이런 부분에 이제 비용 부담이 생각지도 않게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서구 사회는 이런 부분이 복지로 많이 커버되는데 그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복지로 커버되는데 우리는 복지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성인 자녀들 같은 경우 서구 사회는 한 20살 되면 독립을 하고 이제 알아서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까지 결혼 비용 등등 해서 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너무 많이 나가죠. 예,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비는 역대 다른 나라 비교해서 최고이고요. 5060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그 이하에는 꽤 상황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조금 엣지를 달린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만 수명이 더 길어진다든지. 그렇죠. 3천만 원 생활비를 쓰면서 10년을 더 살면 3억이 되게 됩니다. 꽤 커요, 사실은. 그게 수명의 불확실성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내 월급이나 연봉이 올라갈 확률도 또 떨어지니까. 예, 70 넘어가면 이제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때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70대가 넘어가면 공공근로 가끔씩 들어오는 거 이외에는요, 일자리가, 그래서 고용률도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대,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55세 정도 많이 이제 퇴직을 하는데요. 여전히 좀 이제 계속 노동시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5060도 일본에서는 더블 케어라고 그럽니다. 자기 부모님 케어하고 자녀 케어하고 해야 되는. 더블 케어 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더블 케어 세대이고 그래서 조금 중간 이제 소득 중간 자산 그 이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자, 60년대생의 은퇴도 시작되었잖아요. 제가 전에 박사님과 인터뷰할 때 60년대생의 은퇴가 거의 한 860만 명이라 하셨나요? 예. 네, 예,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지금은 85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어쨌든 인구가 이제 쓰나미처럼 나온다라는 건데 예. 앞으로 그러면 아파트 인기 평수도 좀 달라지나요? 이거에 맞춰서?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소형 평수들이 이제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파트나 주거의 패션은 아시다시피 인구도 천천히 변하고요. 사람들의 선호라는 것도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다 나가고 나서 부부가 둘 사는데 한 40, 50평짜리 집에 있다? 견뎌요, 사실은. 견디다가 나중에 이제 소득이 부족해지게 되면 이제 옮기게 되고 집을 처분해서 이제 소득을, 자산을 일정 부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이 좀 더 생각보다는 천천히 이어지지만은 그 평수가 적은 것들에 대한 수요 부분은 앞으로 뭐 그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대형 평수가 필요한 시기가, 대형 평수가 인기 있던 시기를 대충 보면 90년부터 해서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기가 있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40대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기 소득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그때 이제 대형 평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고 그게 한 2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저도 평수 변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령자들의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은 주택이 앞으로 어떤 패션으로 가게 될까 하는 것들. 다양한 이제 패션도 나오게 될 겁니다. 타운하우스 접근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평수는 적지만은 이제 첨단 시설로 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령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마 주택이 고령자의 비중이 지금 현재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는데요. 이게 이제 30% 넘어서고 하면은 이쪽에 대한 주택의 어떤 새로운 패션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제가 고령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뭐 요양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집의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좀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 곳,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아까 또 한국의 사교육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교육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점차 비용이 늘어나는 재밌는 것 거죠. 그렇죠. 자녀 수가 줄어드는데요. 신기합니다. 자녀 수가 줄어드는데 비용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학은 안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사교육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애기들 숫자가 줄어들면은 유아용품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은 재밌게도 중저가 시장이 죽어버리고요. 고가 시장이 살아납니다. 그 하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애가 5명 있다고 그러면은 적당히 그 중에 알아서 한두 놈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애를 1명 낳았다 하면은 전적으로 이 1명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역설입니다. 사실은. 사교육비 투자가 오히려 지금 뭐 또 재밌는 것은 유아의 교육 사교육비조차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유치원 정도가 아니라요. 태어나서 4개월, 5개월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를 1명 있다 보면은 그 1명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도 우리가 저출산이긴 하지만은 사교육비는 여전히 많아진 요인이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